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13주차 1교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대인 기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인 기술이죠. 부정적 인간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 또 성격 이런 그 장애가 있는 걸 앞서서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이 부분인 바로 대인 기술 관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대인 기술이라는 어떤 개념 이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그 인간관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교적 능력이 바로 대인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또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인 능력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사회적 기술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대인 기술에 있어서 우선 이제 첫 번째 그 비언어적인 그 대인 기술에 관해서 또 중점적으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얼굴 표정이 되겠죠. 소위 얘기는 그 안면 피드백 가설이라는 설명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눈 맞춤. 소위 얘기는 아이 컨택이죠. 아이 컨택.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측면을 설명을 했으며, 또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제스처 몸 동작이죠. 몸 동작이 주는 그런 대인적인 그런 기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체적인 접촉입니다. 이 포옹이라든지 입맞춤이라든지 뭐 등등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간 활용 관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비상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간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인 기술, 인간관계를 그 원만하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거기서 자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밀 그 정도에 따라서 친밀거리 또는 개인력 또는 사회적 거리, 개인 거리, 공공거리 이런 것들을 알아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그런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자기 의사표시 이런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기술적으로 나타나냐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또 오늘은 이제 비언어적인 그 대인 기술이 아니라 언어적인 대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그 언어적인 대인 기술은 무엇보다도 인간 소통에 있어서 비언어적인 행동이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앞서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주진 그 의사소통의 통로는 역시 뭐니 해도 언어죠. 언어, 이 말로써 이렇게 그 소통하는 것이 역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주된 의사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내면적인 어떤 상태, 그리고 그 의도, 내 그 본인의 그 의도를 바로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인관계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내용과 그 질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대인관계를 촉진하는 언어적 대인 기술을 몇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경청하기입니다. 경청하기. 이 경청하기가 상당히 이 대인 기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경청하기. 글자 그대로입니다. 경청을 한다는 것인데, 언어의 그 의사소통에서 상대방의 그 이야기를 잘 듣는 것만큼 이 중요한 것도 없습니다.
이 경청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과정이면서 이 상대방이 보내는 소통 내용에 그 주의를 기울이고 이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경청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청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의사소통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나타내는 것이며 상대방으로 하여금 개방적이고 솔직한 표현을 촉진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기술에서 경청하기는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스미스라는 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한 종류의 의사소통에서 사람들은 경청하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그 다음이 말하기였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것을 크게 어떤 적극적인 경청 그리고 소극적인 경청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외적인 이 행동적 표현을 하면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한 말 중에서 불확실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그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그 발언 내용과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발언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눈을 응시하고 또 상대방 쪽으로 몸을 기울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의 이 이야기 중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비언어적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이 주의를 집중해서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행동의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반해서 이 소극적 경청이라는 건 무엇이냐? 상대방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특별한 그 외연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냥 듣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말하는 화제를 다른 화제로 돌리거나 이 반박함이 없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호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의 얘기에 깊은 관심과 공감을 나타낸 그런 때에 우리는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의 그 이야기를 잘 경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하기에 이어서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질문하기입니다. 질문한다는 거죠. 질문하기. 대인관계는 상호작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질문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퀘스처닝 이것은 이러한 그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바로 중요한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바로 질문하기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어떤 정보를 요청하고 상대방의 태도 또 감정, 의견을 확인하는 그런 행동이죠.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상대방과 그의 화제에 대한 그런 관심도와 호기심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 의사소통 과정을 통제하는 그런 수단으로도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그 언어적 소통,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예컨대 그 소크라테스는 상대방과의 그 철학적 논쟁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적절한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자기 주장의 모순과 어떤 비합리성을 스스로 깨닫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대화술이죠. 그래서 이렇게 던져지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능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변화시키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적절하게 잘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적절치 못한 질문은 상대방을 당혹하게 하거나 조롱과 비난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매우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의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적절한 내용의 질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그다지 그 신뢰와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에게 그야말로 지나치게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이나 어떤 열등한 그 어떤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이 질문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죠. 적절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을 주고받는 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질문을 받고 또 상대방에게 질문을 하는 그러한 균형이 있는 그런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질문을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를 포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상대방이 한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기보다는 이야기 한마디가 끝났을 때 궁금했던 점을 묻는 것이 자연스러운 대화를 위해서 바로 효과적인 것이죠. 이와 같이 이제 질문하기가 매우 중요한 것을 알아봤는데, 다음으로는 그 반영하기와 공감하기입니다. 세 번째, 반영하기와 공감하기. 대화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사물을 향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대화를 통해서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받고 공감받고자 하는 이 내면적 욕구를 지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면서 감정적으로도 이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깊이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촉진하는 필수적인 요소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이제 반영하기인데 이게 리플렉팅이죠. 리플렉팅, 반영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한 어떤 사실적 또는 정서적 이해를 보여주는 그런 대인 기술을 말합니다. 반영하기는 그래서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이해 정도를 전달하면서 자신의 이해 내용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화 과정에서 반영하기를 통해서 상대방은 자신의 소통 내용이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됨으로써 대화와 대인관계에 대한 참여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표현 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사실적인 이해, 이 상태를 넘어서 상대방의 그 주관적인 기분과 입장에 대한
정서적인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반영하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정서적 이해를 우리는 특히 이 공감이라고도 말하죠. 공감. 엠퍼시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 공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잘 이해하면서 수용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감하기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나와 같이 알아준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게 되어서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아주 더욱 증대되고 자기 공개가 바로 촉진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 공감하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심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그러면서도 강력한 대인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공감하기는 노력과 훈련에 의해서 얼마든지 증진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감을 잘 해주는 사람의 그 첫째 특성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입장과 관점에서 그런 그 자기 중심의 듣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과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그야말로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 공감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하는 그 말의 그 사실적 의미 이런 것들을 바로 이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의미 이면에 들어있는 그러한 어떤 이면을 해석하는 이렇게 해서 정서적 의미까지도 포착하려는 이런 노력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그가 처한 입장과 그가 처한 그런 상황에서 느껴보려는 노력이 중요한 것이죠.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공감을 우리는 감정이입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서는 이렇게 그 느낀 감정을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거기서 끝나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적절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 특히나 상대방이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정확한 그런 언어로서 표현해 주는 것은 바로 더욱 강력한 효과를 지니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은 자신이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제 이 설명하기가 되겠는데요. 설명하기. 우리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장 또는 생각, 이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갖다가 상대방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때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경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또 설명하는 그러한 일들은 매우 중요한 대인 기술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하기 explain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또 공유하기 위한 그런 중요한 의사소통 테크닉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설명하기는 어떤 현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자 자신의 어떤 지식, 또 이해, 자신의 의견, 태도, 가치를 표명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한 정보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고 신속하며 충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설명하기의 주된 주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명하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그것을 알아보면 첫째는 설명하기는 상황과 대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입장을 설득하기 위한 설명과 다른 사람 앞에서 이 공부한 내용을 발표하기 위한 그런 설명의 경우에 있어서 그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명을 듣는 사람의 이해 수준에 맞추어서 서로 설명하는 것이 또 중요하기도 하죠. 두 번째 있어서는 설명할 내용, 또 순서, 방식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설명의 내용의 그 골격을 메모지에 정리해 보거나 간단한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설명할 내용을 간결하고도 분명하면서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장황하고 불분명하면서 비논리적인 설명은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설명의 내용과 목적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명하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간결하게, 때로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때로는 명쾌하게, 때로는 감동적으로 설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조적인 이 발표 도구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림이나 표와 같은 그 시각적 어떤 자료를 슬라이드나 비침판을 통해서 제시하는 것도 아주 효과적인 설명으로 중요한 것이죠. 다섯 번째는 이제 강화주기입니다. 강화주기. reinforcement인데 인간의 행동 모두가 그렇듯이 이 대인관계도 사실상 보상적일 때에 매우 촉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인에 대한 어떤 강화주기, reinforcement가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강화주기는 타인에 대한 인정, 또 긍정, 칭찬, 격려, 지지를 전달하는 언어적 표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화주기는 그래서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따뜻하게 이해받고 수용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현재의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 상대방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그야말로 즐겁고 보상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한다는 것이죠. 다음은 여섯 번째 이제 자기 공개하기입니다. 이 대인관계의 심화에 중요한 대인 기술이 자기 공개하기인데요. 이 자기 공개하기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자신만의 그런 개인적인 어떤 정보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행위를 자기 공개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공개하기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여금 경계심과 이 두려움을 완화하고 신뢰감을 높여주는 그런 것이며 자기 공개를 촉진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따라서 이 좀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며 서로 사적인 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개방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어서 그야말로 대인관계가 심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요소들을 알아봤는데 장구적인 행동주의적 학습 이론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다음 이제 7번째에 있어서 자기 주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주장하기는 셀프 어서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주장하기는 그야말로 이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이 주목을 하는 그런 중요한 대인 기술의 한 파트입니다. 이론적 입장에 따라서 달리 이제 정의될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기 주장하기는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를 옹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사고, 감정, 신념을 직접적이고도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주장하기는 이 타인의 권리를 손상하고 위협하는 공격적 행동과는 아주 대별되는 거죠.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주장하기의 주된 내용을 라자누스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들어주기 어려운 타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두 번째는 타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것. 세 번째는 긍정적 감정과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대화를 원하는 때에 시작하고 원하는 때에 종결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째입니다. 유머. 유머가 참 필요하죠. 이 농담하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유머는 유쾌한 익살, 해악, 농담으로서 인간관계를 맛깔나게 하는 그런 양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유머는 인간관계의 긴장을 해소해서 타인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유머를 통해서 웃게 하고 웃음으로써 인간관계를 바로 유쾌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관계가 항상 재미있고 유쾌할 수만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지나치게 진지하고 딱딱한 인간관계는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만남을 편안하고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중요한 대인 기술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유머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부적절한 상황에서 농담을 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죠. 이런 역효과가 나올 때가 많고 또 특히 유머나 농담의 주제는 이 성적인 내용과 공격적인 내용이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인 내용의 유머는 자칫 이성 상대나 연장자에게는 하나의 결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농담에는 타인에 대한 조롱, 무시, 모욕, 비난, 험담과 같은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농담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악의 없이 무심코 던진 농담이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아주 심하게 상하게 해서 인간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농담을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유머와 농담은 때와 장소 그리고 대상을 고려해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유머와 농담 중에는 이 철학과 지혜가 담겨 있는 아주 건설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러한 유머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재치 있고 기분 좋은 그런 유머를 기억해 두었다가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머는 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유쾌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따라서 유머를 재미있게 잘 표현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우리는 유심히 관찰해 두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